세계 군사사에서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수천 년간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지정하게 냉엄한 법칙입니다. 런던 왕립군사전략연구소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제 목소리가 300석 규모의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이 저의 강대국의 전쟁 전략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국은 생존을 위해 항상 강대국 중 하나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것이 국제관계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서 한 젊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계 젊은이였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5천년간 민족의 혈통과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지켜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군사이론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젊은이의 질문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았을까요? 그날 제 학문적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토마스 브래들리입니다. 웨스트포인트 군사역사학 교수로 20년간 세계 전쟁사와 군사 전략을 연구해왔습니다. 현대전의 기원과 대륙 간 전쟁의 역사는 제가 쓴 책으로 군사학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더 리더십상을 수상한 후 잊혀진 전쟁들. 서구가 간과한 동아시아 전쟁사라는 새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가 끝난 후 그 젊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데이비드 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죠. 브래들리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의 책들은 모두 읽었어요. 제 질문이 무례하게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니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답을 하지 못했군요.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16살 소년이었어요. 전쟁 중 가족을 모두 잃고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오셨죠. 할아버지는 제게 항상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5천년간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지만 한 번도 우리의 핏줄과 정신을 잃은 적이 없다고요. 어릴 때는 그저 노인의 자랑으로만 들었는데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는 것을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신가요? 네, 서울 근처에 살고 계세요.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던 해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91세이시지만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거예요. 안에는 할아버지가 간직해 오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의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큰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통역 장교로 일하셨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 드물던 시절이었죠. 그때 메가더 장군을 직접 만났고 이 메모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직후 전사하셨고 그의 유품이 할아버지에게 전해졌어요. 메모에는 메가더 장군 특유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봤던 어떤 군인들보다도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의 충성심은 견줄 데가 없었다. 그리고 사진첩 깊숙한 곳에서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접힌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낡은 태극기였습니다. 이 태극기는 그 당시 부대원이 들고 있던 것이라고 해요. 미군이 도착하기 전 북한군의 압도적인 공격에 맞서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하셨죠. 저는 태극기의 얼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담긴 흔적이었죠.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데이비드, 이런 소중한 유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교수님,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특히 당신 같은 저명한 학자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한 우리는 영원히 작은 나라로만 남을 것이라고요. 데이비드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할아버지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달에 저도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갑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한국의 여러 전쟁 유적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메가더의 메모와 피로 얼룩진 태극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학문적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제가 이렇게 무지하다면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다른 이론들은 어떨까요? 다음 날 저는 데이비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죠. 웨스트포인트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숲과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궁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있는 그의 할아버지 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전통 한옥에 살고 계셨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힘이 넘쳤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데이비드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브래들리 교수, 한국의 전쟁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손자가 제 강연에서 던진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천 년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사는 수많은 침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혼과 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그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차를 타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13세기 몽골 침략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은 세계를 정복한 초강 대국이었습니다. 유럽의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한 번의 전투로 무너졌죠. 하지만 고려는 30년간 저항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몽골의 기마군단은 당대 최강의 군사력이었는데 그걸 알아보러 가는 중입니다. 김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해 돌로 쌓은 고려시대 성곽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성과 비교하면 소박해 보였거든요. 이게 몽골 제국을 막아낸 방어선입니까?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성벽 위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물으셨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님, 몽골군의 가장 큰 전술적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이요.
대초원의 기마 유목민들에게 바다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고려인들은 그것을 간파했고 수도를 개경해서 이곳 강화도로 옮겨버린 겁니다. 몽골의 기마병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요.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유럽의 성들이 위압적인 건축물로 권력을 과시했다면 한국의 산성과 해안 요새는 철저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생존 전략이 담긴 구조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피난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요?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보기는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강화도 천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합천의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사찰에서 김할아버지는 거대한 목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인들이 몽골의 침략 속에서도 지켜낸 불교 경전이죠. 8만 개가 넘는 목판에 새겨진 이 경전은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술의 결정체입니다. 전쟁 중에 이런 문화 사업을 했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고려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몽골이 고려의 땅을 점령할 수는 있어도 고려인의 정신과 피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과 혈통의 수호였던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상도 진주성을 찾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죠. 이 성에서 벌어진 전투는 유럽 전쟁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3,800명의 조선군이 3만 명이 넘는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참혹한 패배였겠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주 시민들이 성 안으로 모여들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싸웠습니다. 여성들은 치마로 돌을 날랐고 노인들은 화살을 만들었죠.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유럽의 성은 귀족과 기사들의 요새였고 평민들은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은 모든 계층이 함께 싸우는 공동체의 요새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없었나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지도자와 왕은 백성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했죠. 우리 민족의 피를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계급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유럽 전쟁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적 전쟁 대응이. 그날 저녁 우리는 부산 근처의 작은 횟집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소주잔을 채우며 물으셨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님, 지금까지 본 것을 유럽의 전쟁사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느끼십니까?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 승자의 전쟁이었습니다.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정복하고 그들의 왕조와 귀족들이 영광을 누렸죠. 하지만 한국의 전쟁은 약자가 어떻게 강자에 맞서 자신의 피와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존자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혈통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전쟁사를 연구해왔지만 이제야 전쟁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승리와 정복만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 수호, 민족의 피를 지켜내는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는 저를 전라남도 여수로 안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본영이었던 진남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김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김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남관에 들어서자 김할아버지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서와 난중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번역해 주시며 설명하셨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육군은 초반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하지만 이순신의 해군은 달랐습니다. 23전 23승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전적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거북선과 판옥선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배들은 당시 일본 전함보다 기동력과 화력에서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순신의 전략이었죠. 김할아버지는 지도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순신은 조류와 바람의 방향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적은 수의 배로 일본의 대규모 함대를 격파한 거죠. 저는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영국의 넬슨 제독 같군요. 비슷하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은 한 번도 바다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육군 장수였습니다. 50대에 처음 해군을 맡았지만 독학으로 해전 전략을 창안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해전사 연구에서 바다에서 싸워본 적 없는 지휘관이 위대한 해군 전략가가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김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이미 일본군이 철수 중이었음에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전쟁은 사실상 끝났는데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이순신은 적이 살아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적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려 했죠. 민족의 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보성의 한 차밭을 방문했습니다. 초록의 풍경이 눈부신 곳이었죠. 김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 전쟁사 이론의 많은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약소국의 전쟁 방식에 대해 저는 너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음은 동학농민전쟁 유적지입니다. 정읍 고부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조용한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1894년 이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군대도 훈련도 없었지만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농민 반란은 유럽에서도 흔했습니다. 대부분 실패로 끝났죠. 저는 말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국안민의 구호를 내걸고 단순한 반란이 아닌 나라를 구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당시 조선 정부군을 여러 차례 격파했고요. 근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95세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증조부가 동학농민군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꿨다고 해요. 지금 보면 그게 민주주의였던 거죠.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전쟁사에서 민중의 전쟁은 주로 지배계급에 의해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민중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파주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긴장된 공간에서 한국 전쟁의 상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김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충돌의 산물이죠.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한국인의 경험은 사라집니다. 한국인에게 그것은 또 하나의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됐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김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흔에서 불과 6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력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서울은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눈에 먼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요. 당장 내일을 살아갈 희망조차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던 거죠.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고요. 배고픈 상태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것이 한민족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데이비드는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하버드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제가 그의 나이였을 때는 폐허가 된 고향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세대 만에 전쟁의 상흔에서 세계적 지식인을 배출하는 나라로 도약한 역사가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보낸 2주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김할아버지는 저를 서울의 남산타워로 안내하셨습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김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님,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는지 말이죠. 머릿속에 지난 2주간의 경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화도의 성벽 해인사의 8만 대장경, 이순신의 전략, 농민군의 투쟁, 그리고 현대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까지.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군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했고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연구했던 거죠.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은 거죠.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혈통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김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서 살면서 기록했던 일기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쟁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담겨 있죠.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제게 주시는 겁니까?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릴 사람이라고요. 이 책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약자의 전쟁학 한국 전쟁사에서 배우는 생존의 지혜. 새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로 돌아온 저는 즉시 새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일기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냈죠. 특히 1940부터 1960년대 세대의 희생과 공헌에 큰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젊은 시절을 보낸 그들은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 주역이었으니까요. 집필 과정에서 김할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과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해외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땀,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세대의 희생. 김할아버지는 이메일 하나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먹지 않고 모아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죠. 몸은 굶주려도 정신까지 굶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한국의 전쟁 세대.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책에 담았습니다. 6개월 후 책이 완성되었고 출판사에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큰 관심을 받았고 웨스트포인트에서는 제가 이 내용으로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연 당일 웨스트포인트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첫 줄에는 데이비드와 김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히 이 강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쟁사의 다른 얼굴을 볼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승자의 전쟁사를 배워왔습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나폴레옹, 처칠. 그들은 모두 정복자였죠. 청중들이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이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승리의 서사가 아닌 생존의 서사시입니다. 5천년간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 혈통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강의는 90분 동안 이어졌고 마지막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전쟁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생존은 단순한 물리적 생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존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영토로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강연 후 김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다니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승자의 역사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존자의 역사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 학문적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제 삶과 학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침략받고 점령당하고 위협받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혈통을 지켜온 한국.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지리적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생존 전략과 문화적 회복력의 결과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새 책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진정한 강자는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한 달 후 책이 출간되었고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쟁 세대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공헌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김할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브래들리 교수, 당신의 책을 읽고 많은 우리 세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은 이메일이 제가 받은 그 어떤 학술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역사와 강인한 생존력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가 겪으신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의 추억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추추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단순한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